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1,500원이 넘어가면은 벌어질 만한 그런 쇼크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환율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025년 부동산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떤 시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은 한 줄로 얘기하면은 완전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디테일이 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택 유형까지 완연히 다 오르는 대세 상승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상승장이었고요.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지속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한강벨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한강벨트 주변은 뭐 완전한 상승장, 폭등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벨트 이외의 나머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단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확실히 오르는 그런 상승장이었다. 정책을 볼 때는 그 정책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르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겠죠. 원래 오르던 거란 말이에요. 규제를 낸다고 해서 갑자기 오르는 거를 딱 멈춰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내용뿐만 아니고 그 의도도 봐요. 이전 사이클, 그 전 사이클, 이전 정권, 그 전 정권 나왔던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공급 대책 나왔을 때는 정말 전혀 약발이 안 받았어요. 첫 번째 627 정책. 627 정책은 대출을 6억으로 묶은 거. 97 공급 대책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짓겠다. 10-15 부동산 대책은 6억 대출뿐만 아니라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은 2억으로 대출을 줄이고 더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제, 사고 나서 잔금 때 즉시 입주해야 되는 이런 경우만 매매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래 규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첫 번째 627 대책 있고 나서 딱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을 때 약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공급대책은 오히려 역효과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규제가 나오면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약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아 이거 어차피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공급대책의 내용이 전혀 사람들이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135만 호 중에 실제로 내용을 뜯어봤을 때 서울에 짓는 물량이 2%에서 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뭐야 서울엔 안 짓는다는 얘기잖아 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97, 11호잖아요. 그러면 한 달 텀이잖아. 한 달 만에 새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 15가 나오고 나서 오늘 촬영일이 12월 18일이니까 2달이 지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제한되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환율 1,500원 되면 부동산 시장 폭락한다 이런 뉴스 기사나 아니면 썸네일도 너무 많고 2026년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내년은. 직접 매매를 거래를 하고 하면서 제가 체감했던 기간 10년, 11년, 12년 요 가까이 되는 기간 요거 빼고 최근에 2020년대 들어서의 시장만 놓고 보면 2021년에 마지막 폭등이 있었고요. 2022년에 폭락이 있었어요. 폭락. 그리고 2023년, 2024년 초반까지는 폭락이 멈추는 안정화 단계가 있었고요. 24년도 여름 정도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고 2025년에 들어와서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최근 3개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패턴이 있었어요. 연초에 정부나 은행에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3년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23년 1월 달에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1000건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은행은 뭐 팔아서 먹고 살아요? 대출 팔아 먹고 사는데 은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도에 5,000건이 넘었어요. 평균. 5,000건이 뭐야? 7,000건이 넘었어요. 7,000건. 근데 1,000건으로 준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 실적이 7분의 1이 된 거예요. 심지어 가격도 떨어지니까 대출 금액도 줄어들었겠죠? 쉽게 말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준 거야. 안 되겠다. 특판을 합니다. 막. 더 싸게 할게요. 주택담보대출 더 싸게 해드릴게요. 집값 떨어지는 집 좀 사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내놨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을 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 순자산의 70% 80%가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전 정책 대출보다 더 수요자들한테 유리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어요.
그게 연초예요. 연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연초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가 있고 자기가 난 모르겠구나 내 집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럼 봄부터 살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팔렸네?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에이 떨어지겠지? 또 팔렸네? 이러면서 여름이 돼요. 여름에 가격이 완연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나와요. 막 부동산에 사람 붐비고 이런 게. 23년에는 그대로 그냥 쭉 갔어요. 왜냐면 완만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24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가 여름에 했다가 살짝 가을 되면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수그러들어요. 그랬다가 24년 1월 달에 또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로를 내놨어요. 대출 5억까지 해주는 걸로. 은행도 작년에 더 팔았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불안하다 빨리 팔자 해서 24년 초에 또 대출 영업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의미 있다, 즉 사람들이 이제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상승이 24년 여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4년 9월에 정부에서 입장을 바꿉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거를 대출 규제를 한 거죠. 돈을 풀었다 좁혔다 풀었다 좁혔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자, 규제가 다시 나왔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또 위축이 돼요. 안 되나 봐, 하지 말래. 그랬다가 겨울에 지났는데 또 25년 올해 1월 달에 은행이 팝니다. 금리 싸게 해가지고 막 인터넷 뱅크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올라갔는데 25년 2월 달에 첫 번째 정책적 실수가 나왔죠. 강남 3구하고 용산 토호제를 해제한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얼른 바꿉니다. 다시 2달인가 3달 있다가 강남 3구하고 용산의 전 지역을 전부 토호제로 묶어버려요. 자, 근데 한번 봤죠, 사람들이. 25년 여름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627이 나온 겁니다.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2026년은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순서가 맞아요. 근데 그 대외 변수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고환율 상황이.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환율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영향이 있죠.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 환율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봐야 돼요. 왜냐면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환경은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인상기였거든요. 22년도에.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코로나 시기가 정리가 되고 엔데믹 되고 나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기조로 돌아서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왜 동결을 하느냐. 지금 환율이 3개월 사이에 7%가 올랐어요. 1,500원 뚫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1달러를 살 때 3개월 전에는 1,380원 갖고 살 수 있었는데 3개월 사이에 100원을 더 줘야지 1달러 사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 금리 인하라는 건 돈값을 떨어뜨려가지고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는데 안 그래도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1,48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환율 1,500원 그냥 넘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1,500원이 넘어가면은 벌어질 만한 그런 쇼크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환율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의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져요. 자, 채권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들고 있던 거를 막 매도를 던집니다. 채권의 가격이랑 시장 금리는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시장 금리는 갑자기 급등을 막 하는 거예요. 너나이님 이게 부동산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시장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줘요.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역설적으로. 외부로부터 예금 같은 걸 받아서 자금을 유치해서 혹은 은행채를 발행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금을 유치할 때 필요한 이 비용이 시장금리야. 근데 그 시장금리가 갑자기 올라. 그 은행 입장에서 내가 돈을 떼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 비용만큼을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은행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패턴이랑 23년, 24년, 25년 초 그때마다 은행들이 이런 우리 담보대출 못 팔아서 손가락만 쭉쭉 빨게 생겼다, 담보대출 팔아야겠다 라고 할 때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싸게 팔아야 사람들 주택담보대출 받을 거 아니야.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니까 옛날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싸게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큰 변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수요에 영향을 주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새해가 되면은 1월, 2월, 3월 하면서 살살살 날씨 풀리면서 거래가 늘어났거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돼요. 되게 큰 변곡점에 있는 건 맞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상태에서 뭐 내년 한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이 못 넘는다. 그러면은 물건이 쌓이면서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26년 시나리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정.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막 폭락하거나 이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5년, 10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자잘한 변수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월세 가면 2년 살잖아요, 그냥. 근데 2년 뒤 상황은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끽해봐야 상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도 결론 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실물 자산이고 거주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투자 자산이고 완전한 금융상품이에요.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융상품. 많은 분들이 아파트값 너무 올랐다라고 한탄하는데요. 현재 서울 수도권 시장은 비싼 구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일까요? 아까 서울 수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서울 수도권을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쪼개서 봐야 돼요. 그 쪼개는 기준이 그 한강벨트인 거예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은 23년 초 1분기가 거의 바닥이었는데 23년 1분기에 30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 55억이 됐어요. 근데 만 3년이죠. 23, 24, 25. 23년 초니까. 아니 30억 하던 게 55억이 됐는데 어떻게 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거의 80%가 오른 거예요. 원래 본체 가격의 80%가 올랐다고요, 3년 동안. 그 무거운 부동산이.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럼 그 30억에 했던 게 55억이 됐는데 그 아파트의 지난 사이클에서의 상승은 어떠냐, 지난 시장 주기에서의 상승은 그 아파트가 13억, 14억 하던 게 36억, 37억까지 올랐어요. 매매가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2배 반 이상이 올랐거든요. 250%가 올랐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지금 올라간 거는 아직 100%도 못 오른 거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주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역들, 특히 2021년도, 22년 초에 형성했던 전고점을 넘지 못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에서 너무 큰 폭으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21년도 대비해서도 아직 싸니까. 종잣돈 1억에서 3억 정도 모은 실수요자가 2026년 상반기에 눈여겨봐야 할 저평가 우량주 지역 힌트를 주신다면? 매매가가 막 70%, 80%씩 오른 아파트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이클 들어와서 지금 이런 말 처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 전에 제가 무조건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격 급등을 보면은 이제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놓되 언제든지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매매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억에서 3억 정도 종잣돈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집만을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벨트 이외의 서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대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지 않은데 그런 데에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강벨트는 그럼 내 집 마련 하면 안 되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외 변수상에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산 가격에서 15%, 20% 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 한강벨트 지역. 근데 나머지 지역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세가율에서 차이가 커요. 아까 말한 한강벨트랑 그 외 지역이랑. 그러니까 한강벨트 지역의 전세가를 보면요. 아까 30억 하다가 55억 됐다는 그 아파트 있죠. 전세가가 17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에 공간이 넓어서 어떤 쇼크나 충격이 왔을 때 이 매매가에 변동할 수 있는 그 변동 룸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서울 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강북에 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매매가 13억 정도 해요. 근데 거기 전세가 8억이에요. 그거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빠진다고 해서 그게 막 8억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8억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내 집 마련 하는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강의 한지 한 7년 됐어요.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해도요. 그 내 집 마련 하려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의사분들도 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소득이 높으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벌면은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고소득자들이에요. 막 의사, 변호사 막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분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은 아무리 내가 의사고 변호사고 연봉이 막 4억, 5억이 돼도 이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못 따라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든 거예요. 심지어 고소득자들도. 그러니까 이거 내 집 마련 신경 써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하다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 상승장은 똘똘한 한 채로만 쏠림이 심한데 경기도나 지방 광역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똘똘한 한 채는 시장 상황, 즉 그 똘똘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여기는 거에 가격이 변화하면 똘똘한 한 채의 기준도 바뀌어요. 30억 하는 게 55억이 됐어요. 이제 나한테 걔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에요. 살 수 없는 한 채지. 그러면 내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아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지방의 대장급 아파트들이. 저처럼 매일매일 아파트 들여다보는 실전 투자자들 아니면은 잘 몰라요. 지방은 안 돼, 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전고점 못 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지방에도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21년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대장급 아파트들이에요. 지방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안 되고 서울은 무조건 된다는 거가 편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울산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1차 같은 거, 1단지 같은 거는 전고점 넘었어요. 6억 푸르지오 이런 거 넘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잘. 그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한강벨트 이외 지역에서는 전고점 못 넘은 아파트들이 더 많아요.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는 무조건 안 되는 걸까?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걸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이제 서울에 살 수 있는. 지방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지방에서는 임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방도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됐으니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걔가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거 위주로 봐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이 지나도 안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이미 있어요. 부산 막 이런 데도요? 네, 이미 있어요. 부산도 1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1억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게 서울은 거의 없어요. 지방에 많아요. 그 지방이 서울보다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고 보면 돼요. 위기 속에 큰 부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2026년에 위기가 온다면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떤 자산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산을 쓸어 담는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면 어때요?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여기다 막 이렇게 쓸어 담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 쓸어 담을 때 뭘로 쓸어 담아요? 부동산은 쓸어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내가 현금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위기가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살려야지 하면서 막 쓸어 담는데 왜 누구는 그거를 그냥 멍하니 지나갈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관심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의 차이가 있어요. 올해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해가지고 주가 20%씩 받았던 거? 24년 9월 달에 총량 규제 나왔을 때 살짝 눌림목 생겼던 거 알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못 잡아요. 그럼 관심이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게. 두 번째는 그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될 때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관심은 돈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너나님 전 돈이 없는데요. 근데 그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집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을 살 돈이 있는 분들은 집을 사시면 돼요. 근데 집을 살 돈이 없는 분들은 주식이나 아까 얘기했던 코인 같은 것도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겠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가치가 뭔지, S&P 500은 도대체 왜 끊임없이 우상향하는지, 나스닥은 왜 계속 올라가는지, 내가 이걸 샀을 때 만약에 어떤 위기가 터져가지고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락폭이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해놓고 내 현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하락장에 큰 부자가 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못해도 현금 몇 억씩 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현금을 그만 갖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평상시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위기가 진짜 다행인 거는 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기회는 2, 3년에 한 번씩 와요. 돈이 많이 풀리고 금융 사이드 활발해지니까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아파트 시장 봐봐요. 사이클이 옛날엔 이렇게 폭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회는 더 자주 오는 거예요. 부동산도 이래 심지어. 근데 주식이나 코인 시장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 크립토 시장은. 저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심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뭐 보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으시고 때로는 내가 진짜 해야겠다 싶으면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신 거 절대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돈 내고 강의 들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면 과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유지하다가 현금 열심히 갖고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300밖에 없더라도 그 300을 3,000으로 만드는 투자를 하고 3,000밖에 없더라도 3,000을 3억으로 만드는 투자를 하고 나중에 내가 3억 갖고 30억, 30억 갖고 300억을 만드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2026년에 당신들의 자산을 어디에 파킹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주식이 굉장히 많았고 또 나머지는 코인.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봐봐라 이제 부동산 사는 사람 없다. 끝물이다. 이러니까 너나이님한테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부자 보고서죠. 그 부자 보고서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제가 알기로 금융자산 10억 이상이거든요. 현금 10억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가 안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있을걸요? 그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책상에서 내가 기존에 부동산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엮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이 올랐어요. 내 순자산 10억이 이 아파트에 들어있죠. 근데 이 중에 내가 한 5천만 빼서 어디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집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5억 주고 샀는데 그게 15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 많을 테니까 10억을 내가 수익을 냈죠. 똑같이 아파트랑. 10억 중에 1,000만 원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같이 부동산으로 일군 사람들도 다른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25년 6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갑자기 유예되던 거 폐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 아파트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2027년까지 세금도 없어요. 아예 그 관련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지금 현재 주택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 봐 부자들도 부동산 안 하잖아 라고 부자들이 부동산이 안 오를 거다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순자산을 3억에서 6억으로 불리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3억에 대출 4억 받아서 7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그 집이 10억이 안 될까요? 10억 된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해요, 느낌이? 안 이상하죠? 그럼 그 사람은 3억이 6억이 되는 거예요, 순자산이. 근데 주식 계좌에 3억 넣어서 그 6억 만드는 사람 많아요? 코인 3억 넣어가지고 그거 6억 만든 사람이 많은가요? 왜 도대체 현실에서 없냐? 역설적으로 황금성이 너무 좋아요.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의 변동성 자체는 부동산보다 더 커요. 내가 멘탈이 털린 상태에서 빨리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내 멘탈이 털린다고 해서 집이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광재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사용 가치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그걸 사람들이 금액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프리미엄을 왜 금액으로 환산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해.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내가 이 마음에 드는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 공원도 가고 애 학교도 보내고 그건 프리미엄인 거죠. 거주 가치를 누리는데 그게 심지어 자산 가격이 오르기까지 해.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어. 오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순자산을 불리는 거, 자산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10억 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 내 집 마련이죠, 당연히. 30대 초반에 사람들의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만한 가장 큰 이벤트가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 하냐 마냐, 여기서 많이 갈려요. 쟤는 주식을 했는데 전 안 해서 쟤는 10억이 됐고 전 2억입니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쟤는 코인을 했는데 10억이 됐고 저는 코인을 안 해서 2억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코인 한 친구가 더 잃을 때가 많아. 왜 내 집 마련은 쟤는 내 집 마련을 했고 나는 내 집 마련 안 해서 시간 지났더니 이렇게 됐구나가 많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역설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한 사람과 마음에 드는데 살기 위해서 전월세를 고집한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는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곽에서 신축 전세 살다가 중심지나 서울 안쪽에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허탈해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절대 처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되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노후인데 노후 준비를 앞둔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와 비슷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잘 됐지를 보고 그걸 따라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걸 먼저 할 줄 아는 습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의사결정을 이상하게 하거든. 나는 이걸 포기 못 하겠는 거야, 내 마음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근데 만약에 난 잠실에서 태어나서 잠실 기준이니까 잠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산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노력을 해야겠죠. 잠실에서 전월세 살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잠실 아파트가 올라가는 수준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저라고 저희 애 자랄 때 유모차 앞에 다 끼는 멀쩡한 유모차 태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 새끼인데 나라고 어디 가갖고 옷 주워다 입히고 그런 거 하고 싶었겠냐고요, 나라고. 저는 저희 애 옷 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5살 때. 그래서 좀 매정한 얘기긴 한데 애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아껴서 기회가 올 때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뭔가를 쓸어 담는 그런 걸 하는데 보태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자랐을 때 결과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게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좌절할 필요도 없고 광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인생 난이도가 쉬워지더라. 대부분 내 집 마련하는 시기에 그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죠.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공깃밥 있잖아요. 소리님이 나이가 어릴 때 얼마였어요? 공깃밥 하나에? 1,000원? 공깃밥은 왜 20년 전에도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일까요? 왜 걔는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안 오를까요? 통화량 증가 속도만큼 쌀이 흔해져서 그런 거예요. 재테크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라고 하는 겁니다.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내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대상물들을 잘 골라서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잘 쌓아 나가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높아지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버려서 속상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회가 진짜 자주 오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조바심 내거나 하지 마시고 삶을 길게 보고 꾸준히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자산들을 축적해 나가려고 하시는 게 냉정하게 팩트로만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부에서 진행하시는 내 집 마련 기초반 어떤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강의인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는 그런 거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함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 다양해요. 과연 이게 내 이 피 같은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한 번에 되면은 제 10년 걸려서 제가 그거 알았는데 저는 뭐가 됩니까? 저 바보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라고,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주식처럼 하루에 10,000원씩 사고 코인처럼 하루에 5,000원씩 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결정을 하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알아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 어떻게 하는지를. 옛날에는 그걸 알려드려 봤어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죠. 한강벨트는 어쩌고 한강벨트 외 지역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막 말을 했어요. 안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갖고 실행에 옮기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배우는 거랑 해보는 게 또 다른 거예요. 배우는 거랑 해보는 게. 그래서 이 강의 과정이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오를 집을 찾는 방법을 배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배운 걸 직접 해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받는다. 이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 30초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도 알려주시나요? 대출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대출이 어떤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헷갈려해요. 근데 그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해보는 시간이 있고 그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공부가 처음인데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강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뭐 골프채 이름 다 안다고 골프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슨 레버리지 무슨 효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70세 되신 우리 어머니도 내 집 사실 수 있는데.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물어볼 곳이 있는지. 물어보실 곳 있죠. 저희가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 게시판 같은 거 운영을 하고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저희 그 투자 경험 많은 분들이 같이 답변해드리는 그런 절차와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내가 이 집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샀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고였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혹시나 어떤 하락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그 집을 잘 지켜나가실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된다면 역시 내 집이 많이 오르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번 갈아타기나 이런 거 하실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2026년에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중에 얘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확신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입니다. 이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30초만 시간을 내셔서 아래쪽에 달아놓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